엄마,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게 그냥 내버려둬, 제발. 자녀가 이렇게 말하고 방문을 쾅 닫고 나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도 이렇게 혼잣말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을 거예요. 나는 내가 잘 되길 바란 건데. 나는 너를 위해서 말한 건데. 그런데 왜 자녀는 부모를 원수처럼 도끼 눈을 하고 쳐다볼까요? 왜 취업 준비는 잘 돼가니? 이 한마디에 식탁 분위기가 얼어붙고 결혼은 언제 할 거야? 이 질문에 자녀가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손주 얼굴 좀 보고 싶다. 이 말에 며느리가 차갑게 웃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우리는 사랑해서 그런 것뿐인데 왜 자녀들은 그런 우리를 피할까요? 우리는 자녀들을 걱정해서 물어본 것뿐인데 왜 자녀들은 그런 우리를 세상 물정 모르는 꼰대로 생각할까요? 전화해도 안 받습니다. 카톡 익십입니다. 바빠요 이 한마디로 부모인 우리들을 밀어냅니다. 그리고 당신은 밤새 울면서 묻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내가 너무 많이 바랐나? 맞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단 한마디로 답합니다. 당신이 기대하고 무언가를 바라는 순간 자녀에게는 짐이 되었습니다. 기대는 사랑처럼 포장되지만 자녀에게는 족쇄가 됩니다. 기대는 응원처럼 들리지만 자녀에게는 심판입니다. 기대는 헌신처럼 느껴지지만 자녀에게는 오히려 빚이 되고 맙니다. 연말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나의 이 기대를 끊어야 합니다. 단칼에, 냉정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내년 설날 우리는 자녀들과 마주 앉아 처음으로 편안하게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쇼펜하우어가 처방하는 자녀에 대한 기대를 끊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회 놓치시면 평생 자식과 남처럼 지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자녀들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바꿔줄 것입니다. 한 58세 어머니가 상담받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그 어머니는 손을 떨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딸이 저를 미워해요. 아니,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를 보는 게 싫은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그냥 제가 물어본 거예요. 너 회사 다닐 거야? 아니면 결혼할 거야? 이것뿐이었어요. 그런데 딸이 폭발했답니다. 엄마는 내가 뭘 해도 만족 못 하잖아요. 회사 다니면 결혼 안 하냐고 하고, 결혼하면 애는 언제 낳냐고 다그치고, 애 낳으면 둘째는 언제 낳을 거냐고 말야. 제발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그리고 내 자식이니까 관심 있어서 물어본 건데,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보이십니까? 이 어머니는 진심으로 딸을 사랑합니다. 이 어머니는 진심으로 딸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딸은 상처받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머니의 질문은 질문이 아니라 자신의 기대였습니다. 너 회사 다닐 거야? 결혼할 거야? 이 질문 뒤에 숨은 진짜 메시지는 이겁니다. 너는 빨리 결정해야 해. 너는 이제 나이가 있어. 너는 뭔가를 해야 해. 딸은 질문을 들은 게 아니라 평가를 들었습니다. 압박을 느꼈습니다. 심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였습니다. 너 공부는 했어? 너 학원은 빠지지 않았어? 내 친구들은 다 학원 다니는데. 대학 때는 너 학점은 괜찮아? 너 취업 준비는 잘하고 있어? 너 요즘 애들은 다 스펙 쌓던데 너는 뭐 하고 있니? 직장 다닐 때는 너 승진은 했어? 너 연봉은 얼마야? 네 동기들은 다 과장 됐다던데. 그리고 지금은 너 결혼은 언제 해?
너 애는 언제 낳을 거야? 네 또래는 다 애둘은 있던데. 끝이 없습니다. 부모의 기대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이루면 다음을 기대하고 그것을 이루면 또 다음을 기대합니다. 자녀는 평생 달립니다. 부모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서 달리고 또 달립니다. 그런데 결승선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계속 결승선을 옮기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지칩니다. 자녀는 무너집니다. 자녀는 포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제 인생 좀 살게 내버려 두세요, 제발. 이 순간 부모는 충격을 받습니다. 나는 내가 잘 되라고 한 건데. 나는 내가 행복하라고 한 건데. 맞습니다. 부모들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녀에게는 그 진심이 숨을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기대와 좌절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이클은 이렇습니다. 부모가 기대합니다. 자녀가 못 채웁니다. 부모가 실망합니다. 부모가 더 강하게 요구합니다. 자녀가 더 부담스러워합니다. 자녀가 회피합니다. 부모가 서운해합니다. 부모가 화를 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가 멀어집니다. 부모가 후회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클은 멈추지 않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처럼 반복됩니다. 특히 연말이면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명절이면 최고치를 찍게 됩니다. 온 가족이 모이면 부모는 자녀를 친척들과 비교합니다. 큰 집에는 벌써 과장됐는데, 작은 집에는 애가 벌써 둘인데, 옆집에는 집도 샀는데, 자녀는 그 자리에서 작아집니다. 자녀는 그 자리에서 죄인이 됩니다. 자녀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명절이 끝나면 연락이 뚝 끊깁니다. 부모는 서운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말을 잘못했나? 아닙니다. 말을 잘못한 게 아닙니다. 기대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그런데 왜 부모는 자꾸 자녀들에게 기대를 할까요? 왜 부모는 자녀에 대한 기대를 놓지 못할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를 거는 이유는 그건 사랑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 때문입니다. 충격적이라고요? 하지만 이게 진실입니다. 부모가 너 공부 열심히 해라고 말할 때 진짜 의미는 이겁니다. 나는 공부를 못해서 평생 후회했어. 너만큼은 나처럼 살지 마. 부모가 너 좋은 직장 가야지라고 말할 때 진짜 의미는 이겁니다. 나는 직장에서 무시당하며 살았어. 너만큼은 인정받으며 살아. 부모가 너 결혼은 해야지라고 말할 때 진짜 의미는 이겁니다. 나는 외롭게 늙는 게 두려워. 너만큼은 가족과 함께 늙어. 보이십니까? 부모의 기대는 자녀를 위한 게 아닙니다. 부모 자신의 미완성된 꿈을 대신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부모 자신의 상처를 보상받으려는 겁니다. 부모 자신의 불안을 자녀로 해결하려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대리 성취라고 부릅니다. 내가 못 이룬 걸 자녀가 대신 이루어 주길 바라는 심리 말이죠. 내가 못 가본 길을 자녀가 대신 가주길 바라는 심리. 내가 받아보지 못한 인정을 자녀가 대신 받아주길 바라는 심리.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스스로 공부를 못했던 부모일수록 자녀의 성적에 더 집착합니다. 스스로 좋은 직장을 못 가본 부모일수록 자녀의 취업에 더 간섭합니다. 스스로 결혼 생활이 불행했던 부모일수록 자녀의 결혼에 더 참견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의 작품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보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자기 인생의 연장선으로 봅니다. 부모는 자녀를 자기 상처를 치유할 도구로 봅니다.
그래서 자녀가 성공하면 부모는 내가 잘 키웠지라고 자랑합니다. 자녀가 실패하면 부모는 내가 뭘 잘못했지라고 자책합니다. 자녀의 성공이 곧 부모의 성공이 되고 자녀의 실패가 곧 부모의 실패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자녀는 자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부모의 인생을 대신 사는 겁니다. 자녀는 자기 꿈을 꾸는 게 아니라 부모의 꿈을 대신 꾸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겁습니다. 한 심리학자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부모의 기대가 높을수록 자녀의 자존감은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는 부족하구나. 나는 뭔가를 이뤄야 사랑받는구나. 나는 부모의 기대를 채워야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자녀는 존재 자체로 사랑받지 못합니다. 자녀는 성취해야만 인정받습니다. 자녀는 조건부로만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평생 불안하고 불행하게 됩니다. 내가 이걸 못 이루면 부모님이 실망할 거야. 내가 이렇게 살면 부모님이 서운해할 거야. 내가 이 선택을 하면 부모님이 화낼 거야. 자녀는 자기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자녀는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자녀는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기대가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부모의 불안이 기대를 더 강화시킵니다. 부모가 불안할수록 자녀를 더 통제하려고 듭니다. 세상이 험하니까 좋은 직장 가야 해.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안정적인 길로 가야 해. 혼자 늙으면 외로우니까 결혼은 해야 해. 부모의 모든 말 뒤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자녀가 고생할까봐, 자녀가 실패할까봐, 자녀가 외로울까봐 그 두려움이 기대로 포장되어 자녀에게 쏟아집니다. 하지만 자녀는 부모의 두려움을 떠안을 의무가 없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불안을 해소할 책임이 없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미완성된 인생을 완성할 의무가 없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작품이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와는 다른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부모와 자녀 모두 불행해집니다. 부모는 평생 기대하고 실망하고 자녀는 평생 짓눌리고 도망칩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 악순환이 시작된 걸까요? 부모 자신의 상처는 언제부터 자녀에게 투사되기 시작한 걸까요? 여러분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까? 너는 공부를 못해서 안 돼. 너는 집안이 가난해서 안 돼. 너는 외모가 별로라서 안 돼. 너는 성격이 소극적이라서 안 돼. 여러분은 그 말들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 말들 때문에 얼마나 움츠러들었습니까? 여러분은 그 말들을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오지는 않았나요? 그리고 지금 당신은 자녀에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 않나요?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너는 저렇게 살면 안 돼. 너는 이 정도로는 부족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이 받은 상처를 자녀에게 대물림하고 있는 겁니다. 한 63세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학력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고, 그 때문에 직장에서 무시당했고, 승진에서 밀렸고, 평생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만큼은 좋은 대학 가야 해. 너만큼은 학벌로 무시당하면 안 돼. 너만큼은 나처럼 살면 안 돼. 아들은 그 기대를 채우려고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성적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화를 냈습니다. 넌 도대체 뭘 하는 거냐?
넌 왜 이것밖에 안 되냐? 넌 내 마음을 왜 이렇게 몰라주냐? 아들은 무너졌습니다. 결국 아들은 대학을 포기했습니다. 아버지와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까지 10년째 연락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상담을 받으며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아들이 잘 되길 바랬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 아버지는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자기가 아들에게 한 모든 행동이 자기 상처를 아들에게 떠넘긴 것이라는 걸 말이죠. 자기가 아들에게 한 것이 사랑이 아니라 자기 열등감의 보상이었다는 걸요. 부모의 상처는 대물림됩니다. 가난하게 자란 부모는 자녀에게 돈 걱정을 더 많이 시킵니다. 돈이 없으면 무시당해. 안정적인 직장이 최고야.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외로웠던 부모는 자녀에게 관계를 강요합니다. 친구 많이 사귀어야 해. 결혼은 꼭 해야 해. 혼자 늙으면 비참해. 무시당했던 부모는 자녀에게 인정받기를 강요합니다. 남들한테 무시당하면 안 돼. 좋은 곳에 취직해야 체면이 서지. 남들 보기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지. 보이십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모든 기대는 부모 자신의 상처에서 나옵니다. 부모가 겪은 고통, 부모가 느낀 열등감, 부모가 채우지 못한 욕구, 그 모든 것이 자녀에게 기대라는 이름으로 쏟아집니다. 그리고 부모는 착각을 합니다. 나는 자녀를 사랑해서 이러는 거야. 나는 자녀가 고생 안 했으면 좋겠어서 이러는 거야. 아닙니다. 부모들은 당신 자신의 상처가 아파서 그러는 겁니다. 부모들 자신의 불안이 두려워서 그러는 겁니다. 자신의 미완성된 인생이 억울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고통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고통을 타인에게 전가한다. 부모가 자기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면 그 상처는 자녀에게 기대라는 그럴싸한 포장지로 변형돼서 전가됩니다. 부모가 자기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면 그 불안은 자녀에게 강요로 이어지게 됩니다. 부모가 자기 인생을 채우지 못하면 그 공허함은 자녀들을 통해 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자녀는 부모의 상처를 떠안고 살아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불안을 해결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인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이게 공평합니까? 이게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그럴싸해 보이지만 학대입니다. 감정적 학대입니다. 심리적 착취입니다. 보이지 않는 폭력입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건 부모 자신들은 자신들의 기대와 행동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부모는 진심으로 자녀를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진심으로 자녀를 위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 뒤에 부모 자신의 상처가 숨어 있습니다. 그 사랑 뒤에 부모 자신의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그 사랑 뒤에 부모 자신의 욕심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정말 자녀를 위해 기대하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 기대하는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녀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고 말할 때 정말 자녀의 미래를 걱정해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학력 콤플렉스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자녀에게 좋은 직장 가야지라고 말할 때 정말 자녀의 안정을 바래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직장에서 무시당했던 기억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자녀에게 결혼은 해야지라고 말할 때 정말 자녀의 행복을 바래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외롭고 두렵기 때문입니까? 정직해지십시오. 여러분의 기대는 자녀를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냉정한 조언을 들어볼까요? 19세기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평생 인간의 욕망과 고통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모두 기대에서 시작된다. 기대가 클수록 고통이 큽니다. 기대가 많을수록 실망이 많습니다. 기대가 강할수록 분노가 강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부모들에게 3가지 냉정한 조언을 남깁니다. 첫 번째 조언은 타인은 당신의 기대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도 말입니다. 충격적이라고요? 하지만 이게 진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꿈을 대신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자녀는 자녀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과는 완전히 다른 독립된 한 사람으로서 자기 길을 가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이걸 잊어버리곤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부모는 착각합니다. 내가 낳았으니까 내 말을 들어야지. 내가 키웠으니까 내 기대를 채워야지. 내가 희생했으니까 보답해야지. 아닙니다. 자녀는 여러분에게 빚진 게 없습니다. 자녀를 낳은 건 여러분의 선택이었습니다. 자녀를 키운 건 여러분의 책임이었습니다. 자녀를 위해 희생한 건 여러분의 결정이었습니다. 자녀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자녀는 그냥 태어났을 뿐입니다. 그러니 자녀가 여러분의 기대를 채워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은 내 자녀가 의사가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자녀는 화가가 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가 되면 안정적이잖아. 화가는 굶어 죽어.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하지만 진실은 이겁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겁니다. 자녀가 화가가 되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견디기 힘든 겁니다. 자녀가 불안정한 삶을 사는 걸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자녀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설령 그 길이 불안정하더라도, 설령 그 길이 힘들더라도, 그건 자녀의 선택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당신의 기대를 타인에게 강요하는 순간, 당신은 타인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를 강요하는 건 자녀의 자유를 빼앗는 겁니다. 자녀가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부모가 빼앗는 겁니다. 두 번째 조언, 행복은 기대를 줄일 때 시작된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대치가 높으면 현실은 항상 부족합니다. 기대치가 낮으면 현실은 항상 만족스럽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더 많이 얻는 게 아니라 덜 바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많이 바랄수록 부모는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절대 그 기대를 다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좋은 대학에 가도 더 좋은 대학도 있는데, 좋은 직장에 가도 더 큰 회사도 있는데, 결혼을 해도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드는데, 손주를 낳아도 둘째는 언제 낳을 건데, 끝이 없습니다. 기대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마다 부모는 실망하고, 화내고, 서운해하고, 후회합니다. 이게 행복한 삶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스스로 만든 지옥입니다. 한 61세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딸에게 많은 걸 바랐습니다. 명문대 가기, 대기업 취직하기,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기, 빨리 손주 낳기, 딸은 하나하나 잃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그래도 아쉬운 게 있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명문대는 갔지만 학과가 마음에 안 들고, 대기업은 갔지만 연봉이 기대보다 낮고, 결혼은 했지만 사위가 좀 소극적이고, 손주는 낳았지만 딸이 육아를 힘들어하고, 딸은 지쳤습니다. 엄마는 내가 뭘 해도 만족을 못해요. 그제야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불행한 건 딸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이었다는 걸 말이죠. 어머니는 상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딸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기로 했어요. 그냥 건강하고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제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딸이 하는 모든 게 고맙게 느껴지고 딸의 작은 노력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보이십니까? 기대를 내려놓으니 행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대를 줄이니 감사가 생겨났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정확히 이걸 말한 겁니다. 행복은 기대를 줄일 때 시작된다. 세 번째 조언. 기대는 사랑을 약하게 만들고 고통을 강하게 만든다. 이게 가장 중요한 조언입니다. 부모는 착각합니다. 나는 사랑하니까 기대하는 거야. 아닙니다. 사랑과 기대는 반대입니다. 사랑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기대는 변화를 요구하는 겁니다.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겁니다. 기대는 통제를 하는 겁니다. 사랑은 존중하는 겁니다. 기대는 강요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나는 너를 사랑해서 이러는 거야 라고 말할 때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기대입니다. 진짜 사랑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괜찮아. 너는 실패해도 괜찮아. 너는 느리게 가도 괜찮아. 너는 그냥 너여도 괜찮아. 하지만 기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성공해야 해. 너는 빨리 결정해야 해. 너는 더 나아져야 해. 너는 지금으로는 부족해. 보이십니까? 기대가 있는 곳에 진짜 사랑은 없습니다. 기대가 많을수록 사랑은 약해집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기대는 고통을 강하게 만든다고. 부모가 기대할수록 부모 자신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자녀가 기대를 못 채울 때마다 부모는 실망하고 화내고 슬퍼합니다. 자녀도 고통스럽습니다. 부모의 기대를 채우지 못할 때마다 자녀는 죄책감을 느끼고 자책하고 도망칩니다. 결국 기대는 부모와 자녀 모두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사랑한다고 했는데 고통만 남았습니다. 행복하라고 했는데 불행만 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기대를 선택할 것인가?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고통을 선택할 것인가? 평화를 선택할 것인가? 통제를 선택할 것인가? 자유를 선택할 것인가?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기대를 끊는 순간 비로소 진짜 사랑이 시작된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부모들이 빠지는 기대의 패턴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기대에 빠져 있습니까? 부모의 기대는 크게 네 가지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여기 있을 겁니다. 첫 번째 패턴은 성적 기대로 너는 공부를 잘해야 해입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 기대입니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부모는 성적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너 시험 몇 등 했어? 너 수학 점수 얼마야? 너 친구들은 학원 몇 개 다니는데? 왜 부모는 성적에 집착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건 부모 자신의 열등감 때문이다. 스스로 공부를 못했던 부모일수록 자녀의 성적에 더 매달립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평생 학력 때문에 무시당했고, 평생 학벌 때문에 기회를 놓쳤고, 평생 학력 콤플렉스에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내 자녀만큼은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지만 이게 자녀에게는 어떻게 전달될까요? 너는 1등을 해야 가치가 있어. 너는 성적이 좋아야 사랑받을 수 있어. 너는 공부 못하면 쓸모없는 사람이야. 자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공부에 짓눌립니다. 공부가 싫어도 해야 합니다. 성적이 안 나와도 더 해야 합니다. 몸이 아파도 학원에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적이 곧 자기 존재 가치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한 고등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시험 성적표를 받을 때마다 죽고 싶어요. 점수가 낮으면 집에 가기 싫어요. 부모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저는 공부하는 기계가 된 것 같아요. 이게 당신이 원한 겁니까? 당신의 열등감을 해소하려다가 자녀를 망가뜨린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당신의 상처를 자녀에게 투사하지 마라. 두 번째 패턴은 직업 기대. 너는 안정적인 직장에 가야 해입니다. 자녀가 대학생이 되면 부모의 기대는 직업으로 옮겨갑니다. 너 공무원 시험 준비해. 너 대기업 가야 해. 너 의사나 변호사 되라. 왜 부모는 특정 직업을 강요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건 부모 자신의 불안 때문이다. 부모는 평생 직장에서 불안정했고, 돈 때문에 고생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내 자녀만큼은 안정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하지만 이게 자녀에게는 어떻게 전달될까요? 너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 안 돼. 너는 안정만 추구해야 해. 너는 꿈보다 현실을 택해야 해. 자녀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예술을 하고 싶고, 음악을 하고 싶고, 작가가 되고 싶고, 사회운동가가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말합니다. 그걸로 어떻게 먹고 살아? 현실을 봐라. 꿈만 꾸지 말고 안정적인 걸 택해야 돼. 엄마 아빠가 살아보니까 그게 정답이야. 자녀는 고민합니다. 부모를 실망시키기 싫어서 부모가 원하는 길로 갑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합니다. 대기업에 지원합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10년 후 자녀는 후회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산 적이 없구나. 한 35세 직장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공무원이 됐어요. 안정적이고 월급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매일 아침 일어나기가 싫어요. 이게 내 인생인가 싶어요. 저는 여행 작가가 되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그걸로 어떻게 먹고 사냐고 해서 포기했어요. 지금 저는 안정적이지만 불행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원한 겁니까? 여러분의 불안을 해소하려다가 자녀의 꿈을 죽인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안정은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 세 번째 패턴은 결혼 기대. 너는 결혼은 해야지. 자녀가 30대가 되면 부모의 기대는 결혼으로 옮겨갑니다. 너 결혼은 언제 할 거야? 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안 해? 너 요즘 만나는 사람 있어? 왜 부모는 결혼을 강요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건 부모 자신의 외로움 때문이다. 부모는 나이가 들면서 외로워집니다. 배우자와 대화가 없고 친구들과 연락이 뜸하고 삶이 공허합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자녀라도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면 나도 손주 보면서 외롭지 않을 텐데. 하지만 이게 자녀에게는 어떻게 전달될까요? 너는 혼자 살면 안 돼. 너는 빨리 짝을 찾아야 해. 너는 나를 위해 결혼해야 해. 자녀는 압박을 느낍니다. 결혼하고 싶지 않아도 결혼을 고려해야 합니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어도
부모가 마음에 들어하면 만나봐야 합니다. 자녀는 자기 감정보다 부모의 기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혼합니다. 하지만 그 결혼이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한 38세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재촉해서 35에 급하게 결혼했어요. 남편은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사랑하지는 않아요. 결혼 5년 차인데 매일 후회해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았을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은 이제 애는 언제 낳을 거냐고 물어요. 제 인생이 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당신이 원한 겁니까? 당신의 외로움을 채우려다가 자녀를 불행하게 만든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타인의 결혼이 당신의 외로움을 채워주지 않는다. 네 번째 패턴은 효도 기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의 마지막 기대가 나타납니다. 바로 효도입니다. 내가 너를 낳았잖아. 내가 너를 키웠잖아. 내가 너한테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제 내가 나한테 보답할 차례야. 왜 부모는 효도를 요구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건 부모 자신의 공허함 때문이다. 부모는 평생 자녀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자녀를 위해 일했고, 자녀를 위해 희생했고, 자녀를 위해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독립하니 남는 게 없습니다. 삶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존재의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자녀가 나한테 자주 연락하고, 자주 찾아오고, 나를 챙겨주면 내 삶이 의미 있을 텐데. 하지만 이게 자녀에게는 어떻게 전달될까요? 너는 나한테 빚졌어. 너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해. 너는 내 인생보다 나를 우선해야 해. 자녀는 무거운 짐을 지는 것처럼 부담감을 느낍니다. 부모에게 전화하는 게 부담스럽고, 부모를 만나는 게 피곤하고, 부모를 생각하면 죄책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의 행복까지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42세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부모님한테 전화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전화하면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요즘 바쁘지? 엄마는 괜찮아, 신경 쓰지 마. 근데 그 말투가 너는 나를 신경 안 쓰는구나. 너는 나를 잊고 사는구나. 이렇게 들려요. 저는 제 가정도 있고 일도 바쁜데 부모님 감정까지 책임져야 하나요? 이게 당신이 원한 겁니까? 당신의 공허함을 채우려다가 자녀를 멀어지게 만든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자녀는 당신의 삶을 채울 도구가 아니다. 보셨습니까? 네 가지 패턴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모의 기대는 자녀를 위한 게 아니라 부모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열등감을 채우려는 것, 불안을 해소하려는 것, 외로움을 달래려는 것, 공허함을 메우려는 것, 그 모든 것이 기대라는 이름으로 자녀에게 쏟아집니다. 그리고 자녀는 그 무게를 견디다 못해 무너지거나 도망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기대를 내려놓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은 아마도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정말 달라질까요? 아니면 그냥 무관심한 부모가 되는 걸까요? 아니요. 기대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사랑을 포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진짜 사랑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기대를 내려놓은 부모들에게 네 가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변화는 부모의 감정이 가벼워진다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은 한 64세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평생 딸 걱정으로 살았어요. 딸이 대학 갈 때는 성적 걱정, 딸이 취업할 때는 직장 걱정,
딸이 결혼 안 하니까 결혼 걱정. 매일 밤 잠을 못 잤어요. 우리 딸은 왜 저럴까? 우리 딸은 뭐가 문제일까? 그런데 어느 날 상담사가 저한테 물었어요. 어머니는 왜 딸의 인생을 대신 걱정하세요? 그 질문이 충격이었어요. 맞아요. 딸의 인생은 딸 것인데 왜 제가 걱정하고 있었을까요? 그날부터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딸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다고. 딸이 결혼 안 해도 괜찮고, 딸이 직장 그만둬도 괜찮고, 딸이 뭘 하든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 마음이 가벼워진 거예요. 더 이상 밤에 뒤척이지 않게 됐어요. 더 이상 딸 때문에 울지 않게 됐어요. 더 이상 딸 생각에 속 안 썩게 됐어요. 제가 편안해지니까 딸이랑 통화할 때도 편해졌어요. 예전에는 통화할 때마다 너 요즘 뭐 하니? 결혼은 생각 안 하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제는 그냥 잘 지내니? 엄마는 오늘 산책했어. 이렇게 말해요. 딸도 편해진 것 같아요. 요즘은 딸이 먼저 전화해요. 보이십니까? 기대를 내려놓으니 가장 먼저 부모 자신이 편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더 이상 자녀의 인생을 짊어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실패해도 그건 자녀의 실패이지 부모의 실패가 아닙니다. 자녀가 힘들어도 그건 자녀의 성장 과정이지 부모의 어떤 잘못도 책임도 아니기 때문이죠. 자녀가 느리게 가도 그건 자녀의 속도이지 부모가 재촉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의 인생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순간 우리 자신의 인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변하는 자녀와의 갈등이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은 한 59세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들과 10년간 싸웠어요. 아들이 대학을 자퇴하고 음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미쳤다고 생각했죠. 너 그걸로 어떻게 먹고 살아? 너 현실을 봐라. 너 음악으로 성공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아들은 제 말을 안 들었어요. 저는 화가 났어요. 아들과 말을 끊었어요.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음악을 했어요. 돈은 많이 못 벌지만 행복해 보였어요. 그런데 저는 불행했어요. 아들이 그립고 아들 목소리가 듣고 싶고 아들이랑 화해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연락했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내 인생에 너무 간섭했다.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아빠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아들이 울었어요. 저도 울었어요. 그 후로 우리는 다시 가까워졌어요. 아들은 가끔 제게 연락해서 자기가 만든 음악을 들려줘요. 저는 솔직히 그 음악이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아들이 행복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깨달은 건 아들의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셨습니까? 기대를 내려놓으니 갈등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갈등의 원인이 기대였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기대하니까 자녀는 부담스러워하고 부모가 강요하니까 자녀는 반발하고 부모가 통제하니까 자녀는 도망칩니다. 하지만 기대를 내려놓으면 자녀는 편안해집니다. 자녀는 더 이상 부모를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녀는 더 이상 부모와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자녀는 이제 부모에게 편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놓아주니 자녀가 돌아옵니다. 세 번째 변화는 자녀가 스스로 책임지고 성장한다입니다. 이게 가장 놀라운 변화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자녀가 오히려 더 성장합니다. 왜일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통제가 사라지는 순간
자율성이 시작된다. 부모가 간섭하고 기대할 때 자녀는 수동적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의 기대를 채우는 게 목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걸 합니다.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승인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부모가 기대를 내려놓으면 자녀는 능동적으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심리학자의 연구가 있습니다. 부모의 통제가 적을수록 자녀의 자기 주도성이 높아집니다. 부모의 기대가 낮을수록 자녀의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부모가 믿고 놓아줄수록 자녀는 스스로 일어섭니다. 한 31세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30살까지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살았어요. 부모님이 원하는 대학에 가고, 부모님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부모님이 원하는 사람과 결혼했어요. 그런데 30살이 되니 제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뭘 좋아하는지, 저는 뭘 하고 싶은지, 저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말했어요. 제가 이제 제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요. 부모님은 처음엔 반대했어요. 하지만 결국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1년간 여행을 다녔어요. 그러면서 제가 뭘 좋아하는지 찾았어요. 이제 저는 제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돈은 예전보다 적지만 훨씬 행복해요. 그리고 신기한 건 부모님도 행복해 보이세요. 예전에는 제 일에 간섭하시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는데 이제는 제가 알아서 하니까 부모님도 편해지신 것 같아요. 보입니까? 기대를 내려놓으니 자녀가 스스로 자기 길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믿고 놓아주니 자녀가 스스로 걸어갔습니다. 네 번째 변화는 사랑이 깊어진다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사랑이 깊어집니다. 왜일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기대는 사랑을 오염시킨다. 부모가 자녀에게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말할 때 그 뒤에 조건이 붙으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좋은 대학에 가라.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안정적인 직장에 가라.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결혼해라. 이건 사랑이 아니라 조건부 거래입니다. 하지만 기대를 내려놓으면 진짜 사랑이 시작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너의 존재만으로도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뭘 하든 상관없이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네가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성장하면 돼.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한 68세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손녀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손녀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손녀가 뭘 하든, 그냥 건강하고 행복하면 돼요. 그랬더니 손녀가 저를 엄청 좋아해요. 주말마다 저한테 와서 할머니 나 이거 했어요. 할머니 나 저거 배웠어요. 신나게 얘기해요. 저는 그냥 들어주기만 해요. 평가하지 않고, 조언하지 않고, 그냥 들어줘요. 손녀는 제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해요.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왜 저한테는 그렇게 안 해주셨어요? 저는 말했어요. 미안하다. 엄마가 너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랬었구나. 그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그게 너를 힘들게 한 거라는 걸 이제서야 알았어. 보입니까? 기대가 없으니 사랑이 순수해졌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니 자녀가 모든 걸 나눠줍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기대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이제 철학적 이해를 넘어
실제로 기대를 끊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막상 자녀를 만나면 또 같은 말이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너 요즘 뭐하니? 너 취업은 생각 있어? 너 결혼은 언제 할 거야? 이 말들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오랜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바탕으로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4가지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간섭 대신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보통 자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 취업 준비는 하고 있어? 너 결혼 생각은 있어? 너 돈은 모으고 있어? 이런 질문들은 질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확인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 취업 준비하고 있어요. 내 결혼도 생각하고 있어요. 내 돈도 잘 모으고 있어요. 이 답을 듣고 싶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만약 자녀가 아니요라고 대답하면 우리는 불안해지고 화가 나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요즘 내 마음은 어때? 요즘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야? 요즘 내가 배우고 있는 게 있어? 이런 질문들은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자녀가 자유롭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듣기만 하면 됩니다. 평가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조언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한 62세 어머니가 이 방법을 써봤습니다. 딸에게 전화했을 때, 평소 같으면, 너 회사는 잘 다니고 있어? 너 상사랑은 잘 지내? 이렇게 물었을 텐데, 이번에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즘 내 마음은 어때? 딸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사실 요즘 회사가 너무 힘들어요. 상사가 자꾸 야근을 시키고 저는 지쳐가는데 엄마한테 말하면 또 걱정하실까봐 말 못했어요. 어머니는 그냥 들어줬습니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딸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통화 너무 좋았어요. 평소에는 엄마가 이것저것 물어보시면 대답하기 싫었는데 오늘은 제 얘기를 들어주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보이십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개방형 질문이고 개방형 질문은 자녀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가 확인하려 하지 않고 그냥 궁금해하니까 자녀는 편안하게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명령형 조언을 선택형 조언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그 일 그만두고 다른 데 가봐. 너 그 사람이랑 헤어져. 너 집 사는 게 좋을 거야. 이런 말들은 조언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명령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답을 자녀에게 강요하는 겁니다. 자녀는 이렇게 느낍니다. 엄마와 아빠는 내가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반발하거나 듣는 척만 하고 무시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지금 회사를 그만두면 당분간 경제적으로 힘들 수 있겠지만 새로운 기회를 찾을 시간이 생길 거야. 반대로 지금 회사를 계속 다니면 힘들겠지만 경력은 쌓이겠지. 둘 다 장단점이 있어. 내가 선택해. 이렇게 말하면 자녀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장단점을 비교하고 자기에게 맞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스스로 책임을 집니다. 한 57세 아버지가 이 방법을 써봤습니다. 아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평소 같으면 너 미쳤어? 안정적인 회사 놔두고 무슨 창업이야? 이렇게 말했을 텐데 이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업을 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내 스타일대로 일할 수 있겠지. 하지만 초반에 수입이 불안정할 수 있어. 회사를 계속 다니면 안정적인 수입이 있고 복지도 받을 수 있겠지.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아니잖아. 아빠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내 편이야. 내가 생각해보고 결정해. 아들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저 진지하게 생각해 볼게요. 3개월 후 아들은 창업을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아빠, 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빠가 저를 믿어주셔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보이십니까? 선택형 조언은 자녀를 존중하고 자존감과 자립심을 높여줍니다. 우리가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답을 찾게 합니다. 3번째 전략은 자녀 중심의 삶을 멈추고 나 자신의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기대를 거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삶이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자녀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자녀를 위해 일했고, 자녀를 위해 희생했고, 자녀를 위해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자신은 사라졌습니다. 나는 뭘 좋아하는지, 나는 뭘 하고 싶은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 하나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매달립니다. 자녀가 잘 되면 내 삶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자녀가 성공하면 내 인생도 성공한 것 같고, 자녀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자녀의 성공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진짜 행복은 내가 나 자신의 삶을 살 때 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자신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오늘부터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자녀 생각하지 말고, 배우자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나만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걸 하세요. 책을 읽든, 산책을 하든, 그림을 그리든, 음악을 듣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나를 채우는 시간을 가지세요. 한 66세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평생 남편과 자녀를 위해 살았어요. 집안일하고, 밥 차리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제 시간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나는 뭘 좋아하지? 라는 질문에 답을 못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충격이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나만의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가족들한테 말했어요. 이 시간만큼은 나를 방해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그러다 문득 젊었을 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던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색연필을 사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서툴렀지만 행복했어요. 그러면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행복해지니까 자녀한테 덜 매달리게 됐어요. 예전에는 자녀한테 전화해서 너 뭐해? 엄마 심심해.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는 제가 할 일이 있으니까 자녀를 덜 찾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녀가 저한테 더 자주 연락해요. 엄마 요즘 뭐 하세요? 엄마 그림 그리는 거 재밌어요? 자녀도 제가 행복해 보이니까 안심하는 것 같아요. 보이십니까? 나를 채우는 부모가 자녀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사니까 자녀도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4번째 전략은 완벽한 부모가 되려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마지막 전략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합니다. 자녀에게 최선을 다하고, 자녀에게 최고를 주고,
자녀를 완벽하게 키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자녀를 힘들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부모는 완벽한 자녀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해줬는데 너는 왜 완벽하지 않냐고 따지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된다.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완벽한 자녀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후회하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평범한 인간입니다. 그러니 이제 완벽한 부모가 되려는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대신 진심을 다하는 부모가 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때로 화를 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진심입니다. 자녀에게 솔직하게 말하세요. 엄마, 아빠도 완벽하지 않아. 엄마, 아빠도 실수해. 엄마, 아빠도 배우고 있어. 엄마, 아빠가 너한테 기대를 많이 걸었던 건 사실 엄마, 아빠 자신의 불안 때문이었어. 미안해. 이제부터는 달라지려고 노력할게. 이렇게 말하는 게 완벽한 척하는 것보다 훨씬 용기 있는 일입니다. 한 69세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평생 권위적인 아버지였어요. 절대 실수를 인정하지 않았고, 절대 사과하지 않았고,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게 강한 아버지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들이 저를 무서워했어요. 멀리했어요. 60대가 되어서야 깨달았어요. 내가 잘못 생각했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아들아,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너한테 너무 엄격했다. 아빠가 너한테 완벽을 요구했다. 사실 아빠 자신도 완벽하지 않은데 너한테만 완벽을 강요했다. 미안하다. 아들이 울었어요. 아빠 괜찮아요. 아빠도 힘드셨을 거예요.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해요. 그날 이후 저와 아들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우리는 친구처럼 지내요. 보이십니까?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인정하는 게 오히려 자녀와 가까워지는 길입니다. 우리가 약해지니 관계가 강해집니다. 4가지 전략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간섭 대신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세요. 둘째, 명령형 조언을 선택형 조언으로 바꾸세요. 셋째, 자녀 중심 삶을 멈추고 나 자신의 삶을 회복하세요. 넷째, 완벽한 부모가 되려는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이 4가지만 실천해도 우리와 자녀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여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을 들여다봤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걸었던 기대가 사실은 사랑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상처였다는 것. 우리가 자녀를 위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의 불안을 자녀에게 떠넘기고 있었다는 것. 그 진실을 마주했고 많이 불편했습니다. 아팠을 겁니다. 부끄러웠을 겁니다. 후회도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깨닫는 순간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기대를 끊는 순간 비로소 진짜 자유가 시작된다. 자녀의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평생 자녀의 성공에 매달렸고, 자녀의 선택에 불안해했고, 자녀의 인생을 떠안고 살았습니다.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매일 밤 잠 못 이루고, 자녀 걱정에 속 썩고, 자녀 때문에 울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그 짐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자녀의 인생은 자녀의 것입니다.
우리가 책임질 수 없고 우리가 대신 살아줄 수도 없습니다. 자녀는 스스로 실수하고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일어서야 합니다. 그게 자녀가 성장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간섭하는 게 아니라 믿어주는 것입니다. 통제하는 게 아니라 지켜보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게 아니라 응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착각했습니다. 기대가 사랑이라고. 아닙니다. 사랑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괜찮아. 사랑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실패해도 괜찮아. 천천히 가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사랑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그냥 너여도 괜찮아. 성공하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나는 행복해.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고, 요구가 없고, 기대가 없는 사랑.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사랑. 우리가 이런 사랑을 주면 자녀도 이런 사랑을 배웁니다. 우리가 자녀를 존중하면 자녀도 우리를 존중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자유롭게 하면 자녀도 우리 곁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놓아주니 자녀가 다가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기대를 끊는다고 해서 자녀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대를 끊는다고 해서 무관심한 부모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기대를 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녀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녀의 진짜 모습을, 우리가 바라는 길이 아니라 자녀가 가고 있는 길을, 우리가 기대하는 성공이 아니라 자녀가 느끼는 행복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우리 자녀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우리 자녀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었구나. 우리 자녀가 이렇게 자기만의 방식으로 잘 살아가고 있었구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왜 진작 알아보지 못했을까? 연말입니다. 곧 자녀를 만나게 될 겁니다. 식탁에 둘러앉을 겁니다. 그때 예전처럼 묻지 마세요. 너 취업은 했어? 너 결혼은 언제 할 거야? 너 돈은 모으고 있어?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요즘 내 마음은 어때? 그리고 들어주세요. 평가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조언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세요. 자녀가 말하는 동안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마주치며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그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는 나 자신에게 기대하세요. 평생 자녀에게 기대를 걸었습니다. 이제는 나에게 기대를 걸 차례입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가?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나는 무엇이 행복한가? 이 질문들에 답할 시간입니다. 우리에게도 인생 후반전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시간. 자녀의 성공을 바라는 게 아니라 나의 평화를 찾는 시간. 자녀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인정하는 시간. 이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세요. 우리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합니다. 우리가 자유로워야 자녀도 자유롭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야 자녀도 자기 삶을 삽니다.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의 말을 전하며 오늘의 여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대를 끊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기대를 끊는 것은 진짜 사랑을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와 자녀 사이에 이제 기대가 아니라 사랑이 흐르길 바랍니다. 우리와 자녀 사이에 이제 통제가 아니라 자유가 흐르길 바랍니다. 우리와 자녀 사이에 이제 부담이 아니라 평화가 흐르길 바랍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자녀에게 한 번만 이렇게 말해보세요. 미안해. 엄마 아빠가 너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랬어.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괜찮아. 엄마 아빠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이 한마디가 우리와 자녀의 관계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새해에는 더 이상 자녀 때문에 울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자녀 때문에 밤잠을 설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자녀의 선택에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녀를 놓아주니 우리가 자유로워집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자녀에게 어떤 기대를 걸고 있었나요? 오늘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새해에는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 다른 부모님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기대를 끊고 진짜 사랑을 시작합시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래 사냥으로 꿈꾸던 청춘, 이제 철학으로 답하다. 철학사냥이었습니다.